성분 취지 작성하는 것까지 기출문제 통해서 역으로 했는데 대부분 실제 사건은 그렇게 복잡하게 전개되는 건 아닌데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를 묶어서 내다 보니까 복잡해진 건데 일단 기본 틀은 피고는 원고에게 하는데 이게 원고로부터 뭔가 지급받음과 동시에 또는 다음에 동시에는 상환이행 판결이고 다음에는 선이행 판결이죠. 또는 조건같이 해제하면 해제하면 들어가는 조건 뭐에 상대요?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압류 걸려있을 때 분명히 그 질문 항상 나오잖아요.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해서 이행하라.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틀 이런 거 기본 틀 알고 있다. 이거 다 처음인데 이제 여기 요거 물어보려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 물어보는 거죠. 시험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 틀까지 청구취지 틀까지 이해했는데 이건 이제 청구취지 자체 틀에서 복잡하게 만든 거고 사람의 기준으로 복잡하게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XY라고 하지 말고 실제 정확하게는 가압인데 등장하는 게 여기부터 채권이 양수된 경우 이런 식으로 경이 등장하죠. 뭐 예컨대 정은 왜 등장하냐면 갑에 대한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에 대해서 가압이 없는 경우 등장하죠. 사람이 많아지면 정, 무, 술까지 가는데 ABC로도 써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거꾸로 갑이 C한테 채권을 양도한 이 경우는 C가 양수인인 경우로 등장하죠. 이 경우는 A가 양도인이고 갑이 양수인으로 등장하고 계속 이렇게 등장시키는 거죠. 양수인이 채권 양도를 전제로 해서 이행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채권에 대해서 이제 B라는 사람이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발부하죠. 그 근거가 된 거는 갑한테 자기도 돈 받을 게 있는데 갑의 을에 대한 이 채권을 지탕하는 것이죠. 또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이죠. 그래서 좀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것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을로부터 기본적으로 또 이의로 소유권 같은 게 넘어갔을 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갑의 입장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 채권을 사회행위로 취소시키는 상황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 경우를 을의 채권을 자기도 등기 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넘어간 것을 대의에 의해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경우 등장하고 이렇게 해서 양쪽에 막 사람이 여러 명 등장을 시키면서 복잡하게 만들죠. 그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건 시긴 한데 가압류라는 건 X가 Y에게 금전 채권 등의 채권을 소송
청구한 상태에서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Y의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Y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 이런 개념이죠. Y의 Z에 대한 공급 채권이라든지 예금 채권이라든지 대여금 채권이라든지를 채권을 가압류한다. 이런 틀로 보전 처분을 걸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아직 확정 판결은 없음에도 확보해 주려는 보전 처분으로서 가압류 개념이 있죠. 만약 판결이 확정됐으면 가압류라는 개념은 등장시킬 필요는 없죠. 확정이 됐으면 확정 판결이 집행권한이 돼서 물론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지금 소장의 청구 취지에 자주 등장하는 가집행을 구하는 이 가집행 선고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해요. 그래서 확정된 판결을 집행권으로 해서 물론 확정 판결 아니더라도 집행권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집행이라든지 하해 조서라든지 조정조서라든지 등등, 그다음에 지급 명령 확정된 경우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공증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집행증서 등이 강제집행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되죠. 특히 집행증서가 특이한 거는 법원의 관여가 없이 공증사무소 공증인으로 받아낸 거니까 그래서 집행권을 가지고 강제집행하려는데 이미 가압류를 걸어놨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로 전이시킨 다음에 그 뒤에 만약 이게 채권이었으면 수신명령 아니면 정부명령을 받으면 되고, 저는 가압류라는 개념은 확정 전이고 진짜 확정된 집행권이 있으면 이것에 따라서 Y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Y가 확정된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한다면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이런 상황은 없겠죠. 근데 Y가 확정 판결에 따른 이행을 무언가이기 때문에 안 한다면 X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물론 강제집행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재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전제인데 Y의 재산이 역시 부동산일 경우도 있고 제3자에 대한 채권, 금전 채권 등이 있을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등일 수도 있고 한데 이 제3자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재산이 부동산이 그 자체를 갖고 있을 때는 여기다가 압류해서 경매를 붙여서 경매가 된 대금의 면제를 받는 식의 우리가 경매라고 하는 그 입찰을 붙여서 낙찰자로부터 납부된 대금을 통해서 면제받는 그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고 부동산입니다. 만약에 Y의 재산이 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Z에 대한 예금 채권이라든지 월급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든지 등등의 채권인 경우에는 압류에 따라서 현금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추심명령 아니면 정부명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쓰이는 게 압류 및 정부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오죠. 또 압류를 하고 현금화하는 게 추심 내지는 정부명령 신청에서 하는 것인데 보통은 같이 신청이 들어가니까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정부명령의 신청이 들어가고 그게 발부돼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압류 및 정부명령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추심명령은 채권자 대의권 비슷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가 행사하는 것이고 정부명령은 아예 채권 양도처럼
양수자로서의 직접 자기 채권으로서 변제되는 그 채권이 이전돼서 채무자의 채권이 자기한테 이전돼서 자기가 변제에 따라서 그 채권이 자기한테 온 것처럼 처리되는 것인데 추심명령을 신청할 건지 전부명령을 신청할 건지는 자기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면서 하는데 만약 큰 문제가 없다면 전부명령 쪽이 더 좋은 쪽 느낌일 거예요. 아마 완전히 자기 채권화하니까. 그렇게 되면 딴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는 그 채권에 대해서는 피전부된 채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만 불안한 것은 전부명령 받은 다음에 제3채무자가 그 채권에 대해서 변제 자력이 없으면 자기가 검색이 쓰는 꼴이 되니까 그 점에 있어서 좀 불안한 요소가 있죠. 반면 추심명령은 자기가 추심명령 받고 나서 채무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채무자의 그것에 대해서 추심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서 했지만 또 다른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있으면 나눠 가져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잘 자기가 상황을 생각하고 신청을 추심명령으로 신청할 건지 전부명령으로 신청할 건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록형에서는 보면 이제 사례형에서도 뭐 추심명령이 있었다, 전부명령이 있었다. 이때 사례형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보통 다른 거하고 이제 우열관계를 다른 거 이제 하기 위해서 날짜가 주어지는 상황이 대부분인 거였는데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한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채권 양도의 통지, 가압류의 경우는 제3채무자한테 송달돼서 나오는 날짜, 그 다음에 추심명령도 제3채무자한테 송달되는 날짜가 필요하죠.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날짜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확정되는 날짜가 필요해요. 즉시한 걸로 하는 일주가. 그래서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효력 발생 시점이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시점으로 소급한다라는 식으로 날짜를 확인하는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정이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3채무자한테 그래서 언제 송달됐는지 봐야 돼요. 한편 추심명령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것만이 중요하지 본래의 채무자한테 송달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래의 채무자, 채권자가 X가 Y에 Z에 대한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해서 추심명령까지 신청해서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한 장 이렇게 됐던 두 개가 별개의 신청이 한꺼번에 신청돼서 발부돼서 이게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인 Z한테 송달된 거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데 채무자한테 송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사례를 보면 이런 사례가 나와요. 채무자에게는 송달하였으나 주소지에 가봤더니 송달이 불가능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황을 설정해요. 그 다음에 제3채무자에게는 언제 송달됐다. 이렇게 상황을 설정하는데 채무자한테 송달이 그럼 안 돼서 이게 뭔가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막 빠뜨릴 수 있게 이렇게 지문이 제시되는데 채무자한테 송달 안 된 것은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요.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날짜만 보면 돼요. 한편 전부명령은 채무자랑 제3채무자한테 송달돼서 두 사람이 각각 항고를 할 것인지 문제를 삼을 것인지를 봐야 되니까 채무자의 송달 날짜도 같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된 것도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확정된 걸 전제로 다시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날짜를 체크해서 그때 어떤 채권이 이전되는 효과, 전부명령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틀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기록형에서는 가압류 결정문과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압류 및 정보명령 결정문의 정본이 일단 기록형에서 그런 게 쟁점이 될 듯한 상황을 설정한다면 그 결정문 정본이 있고 그 뒤에 뭐가 따라붙냐면 송달 증명서. 정보명령의 경우는 송달 및 확정 증명서가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의미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형 문제에서는 그 결정문 정본 플러스 그 뒤에 바로 그러니까 결정문 정본은 그 무렵에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그 효과를 이제 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송달된 것까지를 증명을 해내야 되니까 그 뒤 언젠가 소송에 임박해서 또는 분쟁의 어떤 그런 소용돌이 속에 들어와서 법원에 가서 증명원을 신청해서 받아내는 그게 같이 연달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기록형 나중에 보면 연달아 붙어 있지만 그 날짜는 압류 및 추심명령 발부된 날짜는 뭐 1월에 올해 1월에 발부됐다라는 날짜에 대한 결정 정본이 있지만 그 송달 증명서는 뭐 내년 뭐 7월에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무렵에 이제 법원에 가서 송달된 것에 증명서를 받아서 이제 이 제시하는 형태로 되니까 그 시점은 기록형 시점 보면 뭐 몇 년 전에 결정문 정본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분쟁에 몰입된 지금쯤에 그 송달 증명원을 받아서 첨부한 이런 식으로 기록이 그 연달아 붙어 있지만 사실은 기록 그 발행이랄까 그 작성 날짜가 시점에 차이가 왕창 있을 그런 상황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하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날짜 같은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저번 때 설명했듯이 실제 작년도 변호사 올해네요. 변호사 시험에 기록형에서도 채권 양도가 한 번 나왔고 기록형에서는 어디서 채권 양도가 나왔냐면 그 작은 아버지가 지금 의뢰했던 원고와 원고의 그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형제에게 3천만 원인가 김영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서 원고 입장에서 그 반액인 1,500만 원에 대한 것과 1년 6개월분의 이자까지를 쳐서 김영철한테 청구하는 양수금 청구해소를 제기하는 형태의 청구 취지를 써야 되는 문제를 한번 봤죠. 그때 김영철 입장에서 뭐라고 반박이 하나 있었었냐면 이 채권에 대해서 너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못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던 상황이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지금 벌써 2번, 3번 또는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듯이 가압류 걸려있지만 채권에 그렇다고 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채무자의 어떤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었다고 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서로 소송상 구하는 것이 서로서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부정적 항상 물어보는 것이. 그래서 채권 양도와 가압류에 따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상 청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질문이 거기서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채권 양도가 어디서 나왔어요? 첫 번째 사례 문제에서 또 나왔어요. 임대차 보증금을 양수받은 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이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아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양수받은 보증금을 청구하려는 이런 상황이 설정된 게 사례 첫 번째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례 두 번째에서는 아마 매매된 채권이 양도된 상황에서 양수인의 입장에서 매수인에게 그 매매대금 양수받은 것을 청구
두 번째 문제에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는 채권 양도가 다 등장하는 꼴이니까 참 어떻게 본다면 채권 양도 그것만 갖고 그래서 문제를 보죠. 일단 채권 양도 이전에 어제부터 계속 하나 문제됐던 것은 채권 양도 이전에 채권자 대의 소송이 계속 등장하니까 채권자 대의 소송의 청구 취지 등장하는 거가 채권 양도가 지금 대부분 들어가는 류의 문제 설정이어서 지금 이제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또 하나 대부분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 채권자 대의 소송이니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일단 이건 실제 시험 문제는 아닌데 이중매매의 경우에 제일 이 대의소송하고 취소소송이 등장하죠. 이중매매의 경우에 여기 아까 설명했듯이 을로부터 갑이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으니까 이쪽한테는 대금을 치러야 되고 자기는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매매 계약의 효과라서 을이 이한테 요 그림상으로는 이한테 다시 팔아서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 이런 상황에 대한 설정이죠. 이렇게 부동산 이중 매매의 경우에 가장 이제 설정이 기본 설정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가죠. 이 이중 매매된 요 부분이 실제 이전 등기 됐으면 등기까지 갖춘 사람이 우선 하는 것인데 갑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번복시켜서 자기가 이전 등기해서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거를 번복시켜야 되는데 그 논리는 이게 무효가 돼야 되는데 이 무효되는 논리는 뭐예요? 민법 103조의 반사에 대해서 대임행위로서 병이 즉 이가 여기서 적극 가담했다 이런 틀로 하는 것이죠. 또는 을과 이가 통정해서 허위 표시다 라는 식으로서 민법 108조에 의해서 무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효화시키죠. 그렇지만 이것이 무효되더라도 이로부터 을이 말소 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을이 갖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그 관계가 반사의 질서로서 무효라든지 그 관계가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이더라도 이가 말소 등기를 할 대상은 을에게 해줘야죠. 한편 이건 지금 대의소송과는 모르겠지만 이로부터 이에 대해서 이 등기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을 이쪽으로 갖고 있는 등기에 따른 것에 가압류를 설정했다든지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든지 하는 류의 문제가 따라오긴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가압류가 따라붙었을 때의 문제가 지금 저번 시간에 본 거 아까 조금 지나쳤는데 이게 가압류 이 사람이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통정허위 표시로서 만약 무효일 때 제3자에 해당하느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봐서 가압류권자가 제3자에 해당하는데 만약 제3자가 선의이면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니까 라고 하면서 뭐예요? 요게 말소가 맞다면 이런 사람들은 요 말소에 대해서 말소함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줘야 된다.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죠. 가압류권자나 이 저당권 설정자한테 그런 틀의 기본이 생기는데 만약에 선의의 제3자라고 한다면 승낙할 의무가 없는 거니까 그런 청구에 대해서 지금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해소하겠죠. 그러니까 가압류권자가 선의라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에 대해서는 승낙의 의사표시보다는 직접 말소 등기 청구를 하는 게 관행이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이 두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빼고 을과
을과 이의 관계가 무효화되는 논리는 103조의 반사의 질서, 그 다음에 108조의 통정의 뜻인데, 가부 입장에서는 을이 그렇게 해서 직접 원고가 돼서 말소등기 청구로 해서 찾아오면 좋겠는데 안 했을 때 자기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고적 채권으로 해서 대의해서 말소하라고 소송을 내는 수밖에 없고, 그때 을은 소외자로 등장하지 피고도 아니고 원고도 아닌 거죠. 다만 을에게 각 자신의 이전 등기 청구권까지를 경합했을 때는 피고로, 그것 때문에 피고로 등장하죠. 그렇게 되면 피고인은 피고 을에게 말소등기 하라라는 게 대의에 의해서 행사돼서 말소등기 하라라는 게 나오는 거고,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이전등기 하라라는 게 병합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 병합되어 있는 것을 안 붙이면 대의 소송에 의한 이는 피고 이는 원고 입장에서 소의 을에게 말소등기하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런 틀인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이제 대의권으로서 행사하는 경우 말고 요게 사행이다. 물론 이제 사행의 요건을 검토해야겠지만 이게 사행이다. 통정의 표시도 경우에 따라서 사행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사행이다라고 했을 때 갑이 누구를 상대로, 그 경우에 이를 상대로, 채무자는 피고 적격이 없죠. 그러니까 이를 상대로 피고로 해서 을과 이 사이에 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등기하라라는 채권자 취소 소송을 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채권자 취소권의 그런 요건에 따른 상황이 충족됐다고 친다면, 그래서 그런 채권자 대의권과 채권자 취소권을 둘러싼 이제 소송 형태, 이것을 잘 익혀둬야겠죠. 그래서 지금 채권자 대의 소송에 대한 그것이 여기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는 가운데 중도금까지 지급됐기 때문에 해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중도금 지급 시점 이후부터는 이제 해제할 수 없다,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신용을 피분율에 해서 아까 명사의 계약 사연자의 소유권을, 그런데 지금 좀 설명하고서 정답적인 얘기를 해주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 경우는 지금 아까 설명한 것은 이론상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에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내가 이쪽으로 와서 얘기하는 건데, 뭐 때문에 사회이익 소송의 그 틀은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뭐 때문에 걸리겠어요? 갑은 사회이익 소송을 내는 데 있어서 다시 가볼게요. 지금 아까 그 설정을 해서 이제 했는데 을과 F, 요 그림상 F의 요것을 계약을 취소하고 말소등기하라 사회이익권에서 거기까지 지금 후딱 갔는데 뭐에서 이제 사회이익 취소에서 뭐에서가 안 되냐면 요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는 채권자 이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전 채권으로서 유효한 건가 라고 봤을 때 지금 상황적으로 이해는 됐는데 대부분의 입장은 사회이익 취소 소송을 그런 경우에는 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전제로 피고전 채권으로 이것을 취소시키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개념적으로는 대의소송에 이어서 그런 발상을 해봤는데 실제 채권자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갑이 을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을, 즉 피고전 채권이 등기 청구권인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피고전 채권으로서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 두 번째 상황에서 보면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했는데 안 된다가 여기에서의 정답적인 설명일 거예요. 그 다음에 피고전 권리에서 세 번째는 대의권에 의해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해서 그 상황인데, 지금 아까 첫 번째 설명한 거죠. 이 문제가 모의시험에서 한번 다뤄졌죠. 모의시험에서 실제 한번 이런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요거네요. 2010년도 첫 번째
모의션 문제가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트릭 때문에 한번 유사한 것을 제일 심플한 기본적인 것들을 시작하면서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작년도 사법시험에서는 역시 이중매매적인 상황에 대해 3번만 보세요. 을이 갑에게 팔았는데 팔고 나서 이후에 토지의 3번만 보면 토지의 매수를 간절히 원하는 병의 부탁과 설득 끝에 병에게 또 15억 원으로 매매하고 이전 등기 청구를 격려하여 주었다. 이런 설정을 했네요. 이전 등기 청구를 격려하여 주었다. 이게 보니까 이전 등기 청구를 격려하여 주었다. 이렇게 했었네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여기가 빠졌는데 갑일 거예요. 갑은 을에 대한 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 청구를 보전할 목적으로 여기를 치면 그 갑이고 을 그리고 을이 병한테 또 판 건데 보전할 목적으로 병을 피고로 해서 을을 대의해서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채권자에서는 여기서는 뭐를 물어봤냐면 이중매매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면서 적극가당해서 반사의 질서를 해서 벌었는데 1심에서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반사의 질서, 베이밍 이게 만만치가 않았나 보죠. 패소했어요. 그래서 패소한 원고 갑이 항소심에서 이번에는 통정의 표시라고 했어요. 병과 을의 통정의 표시했는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만만치 않고 오히려 1심에서 제대로 주장을 했지만 뭐가 좀 만만치가 않았던 오히려 반사의 질서가 다시 또 낫겠다고 생각해서 재차 말소의 원인을 변경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1차에서 말소 등기 청구의 원인을 반사의 질서를 했다가 항소심에서 통정의 표시를 했다가 또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말소 등기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등기 청구에 있어서 이전 등기 청구에 있어서는 매매로 인하는 것이냐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냐 등등이 다 개개의 소송물 단위로서 의미를 부여하지만 말소 등기 청구에서는 사실은 그 말소 등기를 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의미를 소송물 단위에서는 부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실무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게 막 바꾼 게 소송물 단위로서 바꾼 건 아니고 소송물은 말소 등기 청구라는 하나의 단위로서 그 공격 방어 방법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본 것에 불과한 상황인데 항소심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제소금지에 의뢰했다라고 갑의소를 각하했다. 각하 판결에 대해서 논거를 들어 반박하라. 그러면 항소심 법원이 제소금지에 걸린다라고 본 건 뭐예요? 1심에서 반사의 질서를 했다가 항소심에서 통정의 표시를 했다가 그래서 다시 또 반사의 질서를 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소를 변경을 했고 그게 만약 교환적 변경이라고 한다면 1심에서 항소심에서 소를 항소를 한 다음에 이제 교환적 변경을 했으면 부소의 취하와 신소의 제기고 1심에서 본안 판결까지 패소의 본안 판결까지 받았던 반사의 질서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내세우는 것은 1심에 관한 본안 판결이 있고 나서 이제 소취하를 하고 나서 다시 신소로서 그 소송이 등장하는 즉 1심에 대한 1심에서의 반사의 질서 이외의 말소 등기 청구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통정 허위 표시로서의 말소 등기 청구로 바꾸는 과정이 부소 부분이 취하가 있었으니까 부소였던 1심에서의 반사의 질서에 따른 말소 등기 청구 부분은 소취가 된 건데 다시 항소심에서 또 반사의 질서로서 말소 등기 청구를 추가하는 이 상황이 항소심에서 이제 1심에서 패소 판결로서 본안 판결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재차 소송을 내는 이런 형태로서 항소심에서 등장하는 것을 포착해서 항소심 법원은 그 부분이 제소금지에 의뢰된다고 봤는데 실제 말소 등기 청구의 소송물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송물로 보고 그 다음에 개개의 그 원인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게 소변경이라든지 즉 부소의 치하, 신소의 제기 그래서 그것에 따른 부소 치하에 따른 일심 반환 판결이 있은 상태에서의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청구로서의 그 제소금지다라고 보는 것이 만약에 지금 간행적인 실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소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소금지로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말소등기 청구의 지금 실무 간행적인 소송의 개념을 본다면 이 경우는 소치하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 방어 방법이 왔다 갔다 했을 뿐에 불과한 것이니까 제소금지의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반박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되겠죠? 그 이야기예요. 실제 당연도 사법시험 문제 이렇게 해서 냈는데 잘 썼었어요. 내가 냈었던 건데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왕 나왔으니까 사법시험 문제 혹시 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냈네. 이것도 좀 실무적인 거니까 한번 봐봐요. 이건 앞에 건 관계없는데 을에게 2억 원을 빌려줬다. 을이 사망하여 상속인 A와 B가 2분의 1 지분씩 공동 상속하였다. 그래서 갑은 A와 B를 공동 피고로 해서 상속분에 따라 1억 원씩의 지분을 구하는 수를 제기하였다. 각자 1억 원씩 2억 원에 대해서 이제 갚아라. 공동 피고가 있네요. 연대 보증이나 이런 건 아니었고 여기는 상속인이니까 공유의 2분의 1 지분씩이니까 1억 원씩 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소송에서 갑이 원고 측은 이제 돈 빌려준 채양증을 제출했더니 그 채양증에는 그 아버지가 2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을명의 주장이 찍혀 있었는데 A와 B는 변론기일에 을이 이 채양증에 날인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 경우 A와 B는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가? 그럼 이것도 여러분이 계속 실무적인 문제로 나왔던 거잖아요. 보조 사실에 대한 자백은 취소 처리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것은 보조 사실로서 원래는 변론주의 적용이 없지만 어떤 서증의 진정 성립에 대해서는 주요 사실과 마찬가지로 자백에 대해서 구성력이 발생해서 함부로 나중에 취소 처리할 수 없다. 그런 류의 질문 항상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또 물어봤네요. 두 번째는 위 소송에서 소장 부분이 A에 대해서는 공시송달되었죠. 그다음에 B에 대해서는 교부송달되었다. 여러분이 이제 실무적으로 공시송달이 어떤 의미로 작동하냐면 부변론 판결이나 자백간주적인 상황에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공시송달의 경우는 제외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론을 하지 않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안 냈기 때문에 그대로 판결을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원고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통해서 반박을 하는 행동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원고 그 청구 자체에 대해서 변론도 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제도고 이게 256조, 257조에 있고요.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자백간주도 역시 150조 1항 3항에 보면 피고의 침묵적인 태도에 대해서 만약 원고 기준으로 본다면 또는 피고 측만 설정할 필요는 없는데 어느 한쪽의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침묵적, 즉 반박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쪽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다툰다라는 게 자백과 관련된 다투는 것으로 해서 자백으로 간주한다라는 게 150조 1항에서 3항에서 1항을 쓰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256조와 7조를 봐도 또는 150조 1항 3항을 봐도 그런 효과를 부여하는 데에서 공시송달의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조문이 되어 있어요. 공시송달의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조문이 되어 있는데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보면
정확하게 교부 송달이 된 상태에서 반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백처럼 취급한다라고 하는 정도여야 되는 거지. 동시 송달의 경우는 부득이한 송달 방법으로 쓰이는 건데 그 경우까지 엄밀하게 제대로 전달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동시 송달의 경우까지 답변이 안 나왔다라고 해서 반박이 안 나왔다고 해서 자백처럼 처리해서 간주해서 무변론 판결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자백 간주를 해서 불요중 사실로 288조에 불요중 사실로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문에서 그렇게 반영한 거고 설사 우리가 조문에 반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아니더라도 생각적으로만 봐도 그런 경우까지는 자백으로 간주하는 데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공시송달된 경우는 나중에 보면 A는 출석하지 않았고라고 두 번째 줄 나오네요. 변론기일에 A는 출석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공시송달된 소장 부분이 공시송달됐는데 여기 진행된 변론기일이라고 해서 답변서를 뭐 냈는지 안 냈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여기 표현은 안 됐는데 그럼 의문이 답변서 안 냈으면 어떻게 되느냐? 답변서 안 냈으면 무변론 판결을 할 거냐 뭐 생각할 수 있지만 공시송달의 경우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변론기에 A는 들어가지 않았고 B는 출석해서 대금 실제 2억 원 가운데 대여금 2억 원 중 여기서 착각 실제 2억 원 가운데 대여금 2억 원 중 여기서 착각 요건 또 착각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대여금 중 8천만 원을 자기 부분에 해당하는 분할적인 2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원에서 8천만 원을 변제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여금 전체 2억 원 중에 8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한 경우니까 나중에 뭐 계산할 때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위 대여 사실과 변제 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A와 B에 대한 조언은 어느 법에서 인정됩니까? A는 출석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자백간주적인 이런 상황에 있어서 공시송달 때문에 이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무변론 판결도 안 되고 자백간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공시송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얼마씩 인정될까? 지금 얘기했잖아. 공시송달이니까 자백간주 같은 경우는 아닌데 어떻게 될까요? 요거 공시송달의 경우 실제 소송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배웠죠. 어떻게 되는지 실제 소송이 공시송달 되는 경우 공시송달이 되었으니까 송달은 됐지만 사실상 그 당사자 송달받은 사람이 법정에 올 확률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기일 같은 것에 여기 지금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공시송달된 경우에 뭐 기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교부송달됐듯이 통지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죠. 안 왔을 때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공시송달의 경우는 그렇다고 자백간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증명 없이 재판하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정상적인 소송처럼 반대측 출석한 사람은 증인을 세우거나 서증을 제출하거나 해서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여 사실과 변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그러니까 대립으로 법정에서 마주보고 쌈박질하는 류의 상황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는 이쪽 반대쪽은 증인을 신청하거나 서증을 제출하거나 해서 절차를 진행해서 판단자의 법관한테 자기 증명 사실을 인정받아야 돼요. 즉 공시송달의 경우는 증명 없이 불요증으로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명을 해내서 법관에게 심증을 줘서 그런 사실을 증명하는 단계로서 해서 이기는 거예요. 하여튼 갑이 대여 사실은 인정됐는데 이때 변제 사실까지도 인정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 변제 사실이 인정된 것은 을이 주장을 펼쳤고 갑한테는 혜택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통상의 공동소송인 경우라면 갑한테 혜택이 안 가죠. 그러니까 갑한테 혜택이 안 가니까 을한테 여기서는
을한테, 아니지 A한테 혜택이 안 가니까 B가 그렇게 했다라고 변제했다라고 한 것의 혜택은 A에게 안 가니까 갑의 A에 대한 정보는 얼마? 1억 원. 갑의 A에 대한 정보는 1억 원. 갑의 그 다음에 B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이 8천만 원 갚았다는 것을 어디다가 처리해 줘야 되냐면 2억 원서 처리해 줘야 돼요. 2억 원서 처리해서 그게 변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변제 사실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2억 원에서 변제 사실이 이건 B에 대해서만 일단 처리해 줘야 되죠. 아까 말했듯이 A는 공동소득인 독립의 원칙인 66조 등에 따라서 물론 이제 독립의 원칙을 수정해서 주장 공동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는 어떤 더 추가적인 논의로 펼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그런 거가 통하지는 않아요.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A에 대해서는 그대로 1억 원에 인정되고 B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1억 원이 청구됐지만 B가 총 2억 원 중에 8천만 원이 변질했다는 주장을 펼친 게 받아들여지고서 증명이 된다면 증명이 돼서 받아들여진다면 1억 2천만 원만 남게 되고 자기 목은 2분의 1이니까 6천만 원이 인정되어서 갑의 B에 대한 청구는 6천만 원 인용이고 갑의 A에 대한 청구는 1억 원 인용이고 이런 상황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까지 물어봤습니다. 실제 그 다음 문제도 이건 여러 되게 특이한 건데 재판의 공비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이 2분의 2가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희한한 문제로 황당했다라고 그랬어요. 공개심리주의와 관련된 거예요. 공개심리주의 아우르트랑 얘기해 준다면 이런 걸 나는 되게 중요하게 봤는데 학생들은 이게 공부가 안 되는 부분이었다고요.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프라이버시나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니까 원래 공개심리주의인데 공개심리주의 취지는 이제 밀실 재판을 떠나서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저는 취지에서 하려고 했더니 이 소송 당사자는 막상 이 경우에는 오히려 곤혹스러운 거예요. 이런 소송을 통해서. 요새도 벌어지는 거 봤어요? 요새? 이게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렇게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라든지 영업비밀에 관한 소송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내가 대단히 강조했던 건데 그래서 좀 의외의 문제였다고 하는데 요새 보니까 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삼성하고 애플하고 소송인데 애플이 어떤 내부적인 이제 서로 특허 같은 거 네가 내게 뻔ጥ니 안 떴니 원래부터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뭐 했었으니 이거 싸움하는 게 다 지금 그런 것을 아니다 싸우랬더니 자기네 그런 게 막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소송에서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와 뭐 달랐다든지 뭐 원래 잡스가 그걸 뭐 반대했다는 거 뭐 그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오히려 그게 그게 처음에 만들어지는 과정에 뭐 어땠다 저땠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는 누군가는 그걸 반대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니까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이런 공정한 재판 등의 취지에 비친 공개심리주의가 오히려 이런 케이스에서는 재판을 받기가 꺼려지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중요도가 있었는데 의외의 문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실제 모의시험 문제에서는 채권자 대입권이 어떻게 나왔나 보죠. 모의시험 문제에서 여기가 채권자 대입권 행사의 통지가 있었는데 변제했다 이런 상황이네요. 채권자 대입권 통지가 있었는데 변제했다. 그러니까 채권자 대입권의 행사, 채권자 대입권. 그러니까 채권자 대입권이든 여기 압류 및 추심 명령이든 채권 양도이든 여러 사람이 등장하니까 그 중간에 낀 채무자와 그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가 있으니까 이 채권을 대의를 했다든지 이 채권을 양수했다든지 이 채권에 대해서 추심 명령을 발부하였다든지 이 채권에 대해서 정부 명령을 발부하였다든지 지금 네 가지 상황을 보세요. 이 채권을
갑이 대의 행사한다는 상황. 대의권은 추심하고 비슷한데 이 채권을 갑이 추심 명령을 발부받았다. 그다음에 이 채권을 갑이 양수받았다. 이 채권을 갑이 전부받았다. 전부명령 발부받았다. 전부명령은 채권 양도된 거죠. 그랬을 때 항상 뭐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 여기서는 뭐 이로 표현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병으로 표현한 거죠. 이 문제는 갑이 병한테 이제 뭐라고 소송상 얘기하는데 항상 병이 뭐라고 방어 펼치는 이야기를 등장시키겠어요. 병의 입장에서 을한테 뭔가를 했는데 이런 말이 펼쳐지는 거죠. 상황적으로. 다시 보세요. 요 채권을 대의가 행사한다. 요 채권을 추심명령을 받았다. 요 채권을 양도받았다. 이 채권을 전부명령을 발부한다. 그래서 갑이 병한테 소송상 이제 뭔가 청구가 들어가는데 요 채권. 그랬을 때 병이 을에 대해서 펼친 어떤 것이 갑에 대해서 항변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항상 설정해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개를 여러분이 정리해둬야겠죠.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채권에 대해서 을 냈는데 그래서 물품대금 채권을 받으려고 했는데 B가 무자력 상태이니까 B를 대의해서 갑을 상대로 대여금, 매매 대금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상황은 그러니까 매매 대금을 받아야 되는 병이 을이 그러니까 B에 대해서 매매 대금을 받아야 되는 병이 B가 갑을 상대로 토지를 판 대금에 대해서 대여성을 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금전 지급 청구를 피고전 채권으로 한 대여성의 본래의 채권자 대여성들이네요. 우리가 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전용된 상황은 아니고. 그러자 갑은 여기서는 갑이 제3자네요. 그죠? 지금 여러 가지를 물어보다 보니까 병이 원고가 됐고 을이 그러니까 병이 채권자고 B가 채무자고 갑이 제3채무자네요. 그러니까 세팅이 이게 지금 연속된 문제로 상황 설정을 끌고 오다 보니까 병을 원고 측에 세워야 되고 이 경우는 갑을 제3채무자 측에 세워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 물어볼지 이제 여러분 딱 감 잡고 있어야 돼요. 갑이 B와 걸려놓은 것에 대해서 병한테 뭐라고 방어를 펼치겠죠. 좀 아까 말했던 그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3년시효로 소멸됐다. 그럼 소멸시효 완성을 갑의 입장에서 병과 B 사이 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B에게 7천만 원 변제했다. 그런데 이쪽에 다시 보면 뭐라고 병이 원고 측이 뭐라고 하냐면 채권자 대입권 행사 이후에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근데 변제가 그럼 처분행위냐?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시이행 항변을 얘기했네요. 동시이행. 동시이행은 이 사람도 이렇게 했지만 이 병의 입장에서는 너한테 이거 해주려면 나도 을한테 받을 거는 받고 나서 하겠다. 이런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공방을 둘러싸고 질문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런 공방이 펼쳐지는 틀이니까 뭐 공방의 내용을 이해하고요. 다만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그러니까 시효 완성은 갑이 주장할 수 없고 7천만 원은 변제하였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항변은 받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남은 것으로 처리하되 세 번째 공방을 둘러싸고 상환이행을 해야 맞는 어떤 해답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설정해서 답을 쓰도록 물어본 것 같아요. 알겠죠? 그것까지 일부 인용 시켰네. 하는 방법, 즉 아까 말했듯이 엑스토지 인도와 동시에 3천만 원 지급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간략하게 써줬는데 최근에
채권자 대리소송 들어오는데 을이 병과 요 부분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채무불이행으로 이게 해제되는 상황이에요. 해제되면 을이 병한테 청구할 수 있는 그 대의권에 있어서 그 부분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전화 판결이 하나 나왔으니까 처분해도 대항하지 못한다는데 이 처분의 의미가 이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이걸 처분으로 볼 거냐 보면서 상관없다라고 전화 판결이 하나 나왔네요. 전화 판결이 나왔으니까 받아보도록 지금 채권자 대리소송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올해 사법시험 문제도 또 보세요. 올해 사법시험도 기본 틀은 또 채권자 대리소송 갖고 큰 문제 또 물어봐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채권자 대리소송 보세요. 매수했는데 등기를 마치기 전에 경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이중양도적인 상황이죠. 기본 세팅은 그렇잖아요. 이중양도적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프린트된 건 이 앞에 있죠. 여기 뭔가가 여기 뭐가 껴있는 것 같은데 갑종류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거 왜 그러지? 여기가 있는데 주어가 이렇게 안 빠져나왔어. 갑종종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주어가 있을 거예요. 갑종종은 토지를 매수했는데 마치기 전에 경명의로 내가 갑종중이 있는 상태에서 이중매매적인 상황이 부착했죠. 그래서 갑종종은 병명의 등기가 무효라고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역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을을 대의해서 병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를 제기했다. 이걸 A수라고 한다. 한편 채무자 을은 병이 매매대금을 지불해주겠다고 약속하기에 먼저 준 건데 사기에서 의사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요 취소니까 이제 취소가 맞다면 무효가 되겠죠. 병을 상대로 스스로 이전 등기 소송을 냈다. 진정명의 해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서를 제기했다. 이게 A수와 B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틀은 채권자 대리소송이 제기됐는데 계속 중에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 채권에 청구를 하는 경우인데 중복재소냐 기판령이냐 볼 때 주체의 동일성에 있어서 채권자 대리소송으로 낸 소송과 채무자가 직접 낸 소송의 관계는 기판령에서는 218조 3항이 관련 조문인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적용하지는 않고 만약 그 218조 3항을 그대로 적용해준다면 알았을 때 하나의 말을 붙일 필요 없이 기판력을 받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기판력에 있어서는 75년도 전원 합의체 판결이 알았을 때 하나의 판결을 받는다고 중복제도적인 상황에서는 중복제소에 걸린다라고 보는 거죠. 채권자 대리소송이 선행하든 채무자가 먼저 선행해서 냈든 역순이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그 역순으로 걸리는 상황까지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중복제소에 걸린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하나 주체적인 측면 말고 당연히 우리가 주체적인 측면에서 걸린다라고 보는 상황은 대상으로서 소송물은 원래 채권자 대리소송으로 냈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그 자체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낸다였는데 여기서는 조금 특이하게 위에 대리소송에서의 청구 소송 형태는 소송 형태는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의 소고 두 번째의 채무자가 스스로 낸 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니까 하나는 말소 등기 청구고 하나는 이전 등기 청구니까 혹시 소송물 단계에서 이게 문제가 청구 형태가 그냥 형식적으로 보면 다른 소송이에요. 지금 우리가 맨날 채권자 대리소송과 채무자의 관계는 주체적인 측면만 맨날 우리가 그렇게 봐왔는데 그 전제는 당연히 대상은 소송물은 그다음에 채권자 대리소송의 어떤 법적 성질을 제3자의 소송 담당을 본다라는 틀에서는 이 소송물 자체는 동일한 걸 전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소송물이 엄밀하게 말하면 형식적으로는 틀려요. 형식적으로는 틀린데
불구하고 어떤 판례가 하나 기판력에 있었어요. 이 경우에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 대해서 패소 확정 판결이 있은 뒤에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판력에 걸린다는 2001년도가의 전환학지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표현을 썼어요? 실질적으로 물권적 방해배제 정권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으로 본다. 이런 표현이 한 번 있었잖아요. 작년에 내가 선택형 문제에서도 그 판례 질문을 고자로 던졌고 중요한 전환학적 판결이죠. 논란은 많이 있는 판례인데 기존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전전 유통됐을 때 그래서 이렇게 가서 예컨대 을로 갔을 때 갑이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말소를 받으려고 할 때 이미 을한 때까지 가 있으니까 이때 말소를 받으려면 갑은 X로부터 말소하라 Y로부터 말소하라 원고는 다 갑이 원고로서 공동으로 이렇게 걸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이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수송 형태는 필수적 공동수송이 아니라 통사의 공동수송 형태다. 이런 것까지 알았죠. 그런데 이게 말소 등기 청구 수송에서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예컨대 이 을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 수송에 들어갔을 때 종전에는 말소 등기 청구와 이전 등기 청구는 수송물이 다른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해와서 기판력에 걸리지 않아서 재차 또 소송을 낼 수 있었던 것인데 2001년도 전환학습 판결이 이 경우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이다 해서 기판력에 걸린다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도 중복제소적인 상황, 기판력적인 상황에서 주체로서의 채권자 대의 소송에 대한 채무자의 관계 플러스 대상으로서 소송물의 관계를 봤더니 소송물도 이 경우와 그 진정명의 회복은 동일한 소송물로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 경우에 중복제소나 기판력에 들여서 주체의 동일성과 대상으로서 객체의 동일성을 일단 충족시킨 형태로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물어봤는데 그 기본 틀이 인각채권자 대의 소송의 기본 틀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물어보네요. 그 다음에 또 2010년도 거가 사법시험에 보면 이 2010년도 사법시험 문제가 가장 그 난해한 문제고 여러분 로스쿨리의 문제하고에 제일 유사한 거였었어요. 그쪽 사법시험 문제도 있죠. 근데 여기서도 뭐 때문에 지금 내가 떠났냐면 일단 요거 하나 물어보는 것 때문에 했네요. 계약서가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면 계약서 진행 내용 같은 사용료 지급 약정이 체결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를 검토하시고 이것도 이제 증거법에 관한 건데 우리가 서증 갖고 물어보는 게 아까 말한 서증의 진정 성립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철회하는 경우가 항상 묻는 질문이고 거기서 여러분이 2단의 추정이라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주 묻는 건 뭐예요? 이런 형식적인 증거력이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면 처분문서의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실질적 증거력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약서의 처분문서에 사용료 지급 약정이 체결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줄 간략히 서술하라 이런 거에 질문이 있었고 이게 2010년 거가 제일 복잡했던 문제였죠.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증거법 문제 하나 있어서 살펴보려고 실어놨던 것 같아서 이렇게 되고요. 또 채권자 대리소송 중에 관한 것이 이 경우는 채권자 대리소송에 관한 것은 아니고 무슨 문제를 실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채권자 대리소송 등에 대한 것을 봤고요. 잠깐 실제 그 2문의 2나 한번 다시 보죠. 600만 원을 변제기를 통해 대안하는 변제기를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자 을을 상대로 대응 청구에서 공을 냈다. 을은
지난 상태에서 지난 2010년 5월 15일에 변제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법원은 증언을 그대로 가외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겠는가를 질문했는데 어떤 거냐면 대여 사실만 주장하고 을은 청구 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요게 포인트예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전부 부인하였는데 부인만 하고 변제했다는 항변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대여금을 부인만 하고 보통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방은 대여 사실에 대해서 원고가 입증하면 피고가 일단 대여 사실을 부인하겠죠. 근데 대여 사실이 인정되게 된다면 변제라든지 소멸시효라든지 상계 항변을 하겠죠. 근데 변제 항변을 하지 않았는데 증인이 대여 사실 인정, 그 다음에 변제 사실 인정할 수 있는 증언을 지금 그런 증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는 을 측이 내세운 증인에 의해서 갑이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증거 공통의 원칙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한편 변제 사실에 대해서는 을이 항변으로서 반박을 펼치지 않았는데 증인의 증언이 믿어진다면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변론주의와 관련해서 주장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나타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주장에 나타난 주장을 펼쳤다고 볼 수 있는 소송 자료로서 대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소송 자료와 증거 자료의 준별, 변론주의 이런 실무적인 거와 관련된 건데 실무적으로는 안 된다가 원칙이죠. 기본적으로 증거는 공통으로 쓸 수 있지만 증거 자료를 가지고 소송 자료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즉 여기서의 증거 자료라는 것은 증언을 통한 변제를 인정할 수 있는 증언이 증거 자료로 나왔지만 변제라는 소송 자료로서 주장을 펼친 바가 없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장을 펼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변제를 인정할 수는 없겠다가 실무적인 특이죠.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이렇게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데 잠깐 쉬었다가 최근 판례 우리가 재판 관련